자, 무제 대원전과 동서고통을 개척 볼게요. 자, 무제는 한초 이대로 경제력과 국가 권력을 기반으로 북으로는 홍로를 이제 정벌하고 서쪽으로는 동서교육로를 개척하고요. 남으로는 월남 그리고 동으로는 고조선을 보충시켜 시황제로 더 확대된 제국 영토를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한무제 시대 때 이제 그 중국 지도인데요.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여기는 뭐 우리나라니까 넘어가고 여기 보면 남해 지역 있죠. 여기 남해 부군을 설치했던 지역이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 하서 사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하서 사군 지역이 이제 어디냐 하면 일단은 이게 지도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 좀 보면 일단 여기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동항이라는 부분 있죠. 동항. 예. 그래서 이 동항을 기점으로 해갖고 청산남로와 청산북로 이렇게 나눠지고 아까 좀 설명했던 이제 오아시스의 여러 국가들은 탈린 분지는 여기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여보면 이제 오로도스라는 지역 있죠. 오로도스. 예. 여기가 상당히 위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야. 예, 유목하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지역을 중심해서 이제 있는데 이 하서 사고는 이제 오로도스 나와서 이렇게 해서 탈린 분지까지 쭉 해서 이렇게 이 지역까지 여기 지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동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동항 장액 여기가 장액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무의 주천 장액 동항 그러니까 무의 지역인데 무의 지역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 하여튼 요 지역 일대를 이제 뭐냐면 여기 일대를 하서 사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본토부터 좀 튀어나왔어. 여기 탈인분지 이렇게 해서 하서 사군 설치해서 요 지역을 요쪽 분야의 지역을 이제 뭐냐 가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무제에 진행된 최대 대원정은 홍로 정벌이다. 자 유목민의 활동은 중앙아시아 무대에서 선사시대부터 볼 수 있었다. BC 6세기에서 BC 5세기까지 이러한 게 유목민이었던 스키타이 활동이 활발해졌고요.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다. BC 3세기가 되면 몽골 총원에서 알타이 계통의 언어로 말하는 유목민 훈노가 나타나서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 유목민이 알타이계라고 얘기 딱 못 박아주지만 최근에 연구 자료에서 알타이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여러 계통의 복합 민족들로 보고 있어요. 홍로 계통이. 자, 그래서 중국 주변에 중앙아시아에서 이르는 대국가를 건설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무투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사람은 뭐냐면 30만 대군을 물리치고 동호를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혼용과 정령을 물리치고요. 대월진을 몰아내고 그리고 남은 오로도스 지역까지 해서 이제 한날 위협을 했고 그래서 요 앞에서 이제 여자와 재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하친 정책을 계속 유지했지만 중국 황제 위신과 황제 장수에 송상시키는 행위였다. 자, 그가 이제 적극적인 대원정은 이제 아까침에 이제 한무제 때 했고 그때 위청, 이강리 이런 사람들 파견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있고 또 장건을 대월지로 파견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제는 홍로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활동에 앞서 홍로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서역 국가와 동맹을 맞이표에 있어서 장건의 월지국가, 장건의 월지국을 파견을 감행했다. 이 당시 월지국은 홍로에 의해서 서부 감숙 지역에 축출되어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이동했고 인도에 들어가서 쿠샤 왕국을 세웠다. 자, 장건은 월지국에 도착해서 거기에 앞서 홍로에게 붙잡혀 포로생을 하다가 탈출해서 대환을 거쳐서 월지를 도착했다. 대환의 위치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지도를 찾아서 어디에요? 여기. 네, 대환. 네, 여기 이제 위치돼 있죠. 오선의 위치는 어디에? 여기에 있고 대월지는 여기에 있어. 대월지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쿠샤 왕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월제했지만 아까쯤에 군사동맹 제이드 러시가 이제 찬성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중국에 돌아온 장관은 오송에 파견했지만 오송 또한 거부했죠. 둘 다 실패했어. 자, 그렇지만 역사적 의미가 이제 깊다. 여기 부분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중국과 서역 간의 이른바 비단길은 개통되었다는 점이다. 이 길은 동서문화의 주요한 교육로서 근세에 와서
해로의 연리까지 널리 이용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서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증대시켜 중국인의 세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자,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아, 잠깐 막혔어요, 제가. 자, 이거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기출 55분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위청은 오르스 지방을 정복한 다음에 sak방 5원 2개 군을 설치하고 3만 명을 이끌고 홍로를 정복하니 또 각거봉이 이제 거쳐서 홍로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의 주천 그 다음에 있고 여기 이제 안 나왔던 게 이제 여기 뭐가 빠졌냐면 무의 주천 동항 이런 그 군들이 빠졌어. 이게 구판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심판에는 그게 추가돼 있어요. 예, 추가돼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보세요. 자, 뭐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실크로드가 이제 보면 독일의 지리학자 사람이 호푼이 사용했던 말로 그래서 전산산맥 중심으로 청산 북로와 남로 호안의 반초가 다시 이제 뭐냐면 그 서약과의 고통을 통해서 세계 영리 위기를 북도한다. 그래서 장건에 기척한 길을 중도한다. 뭐 해갖고 이제 뭐 청산 이렇게가 쭉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무제 정복 전쟁 남해 복권 강동 남호를 좀 했죠. 일단 위치를 이제 좀 확인해 주셔야겠죠. 자, 요 지역이 요 지역. 예전에 진나가 잠깐 점령했다가 놓친 지역인데 다시 점령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뭘 설치하냐? 남해 구군을 설치해요. 남해 구군.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 이제 한사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월남 북부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 월남 북부 지역은 이제 중국의 오랫동안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백두산 북부 지역은 어디 문화권 속하죠? 여기는요? 유교 문화권 속해요. 유교 문화권. 예. 오랫동안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유교 문화권 속한다. 자, 이 부분은 베트남사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환시대 경제위기가 전매제도인데, 요거는 아까 했으니까 이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군사 자원, 재원 확보, 이런 것도 있고, 군수법, 평준법,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동종 주정권을 확보해서 오수전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겹쳤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내조와 외조 관계 보죠. 내조와 외조 관계는 앞에서 한의 중에서 설명했지만 여긴 더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한나라초의 정치는 황제 아래 상공에 의해서 운영됐다. 승상은 백관은 총관은 최고직에 있었고 승상부가 한관 밖에 있는 최고 행정기관이었다. 그러나 전제 군주인 무제는 궁정의 중심을 궁정 밖으로부터 군 안으로 집중시켰다. 그리하여 국내에서는 황제 측권에 있는 조신과 좌우에 집중을 둔 시중 및 급사중 같이 정책을 결정했다. 자, 이런 내정에서 결정된 국가정책은 궁 밖의 승상부를 넘어 승상 다만 정책을 집행할 지위로 그 격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내조 정치가 이제 성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개 이 내조는 누가 맡냐면 외척들이 담당해요. 네. 그러니까 내조 정치의 문제점은 뭐냐면 외척의 등생이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조하는 한간이 정황이죠. 항상 중국은 외척과 한간 때문에 나라가 말아먹어. 그래서 이렇게 외척과 한간이 이제 뭐냐면 득세를 했다. 내조 정치가. 그래서 이제 무제처럼 유능한 황제는 상관없어요. 컨트롤 잘하니까. 근데 뒤에 이제 어린 황제들이나 그 다음에 뭐 유학한 황제들 있죠. 무능한 그 황제들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내척과 외척적 내척과 외척세에 의해서 시들리죠. 결국에 전하는 그 외척이었던 왕망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자, 내조 정치가 급성했던 시기는 무제 오랜 통치에 끝났다. 무제 오랜 통치가 끝났다. 그는 임종 때 8살 어린 소제가 이제 즉위했는데 소제 때도 항상 이제 뭐냐면 외척에게 뭐냐면 권력을 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외척이 그 당시 소제 이후의 외척이 각강이라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일어난 논쟁이 그 유명한 무슨 논쟁이냐면 영과 철에 대한 논쟁에서
염철 논쟁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한간이라는 사람이 한간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은 염철론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앞에 무죄 염철 전매제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을 펼쳤어요. 그 유명한 염철 논쟁인데 그 염철 논쟁이 예전에 한 시험 문제가 2번 정도 나왔어. 근데 여기에 이제 대립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냐 문학 그 자들 이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유학자들 의미하는 거예요. 유학자들과 그 다음에 상호양을 중심으로 한 이 상호양은 이제 외조 정치가들이죠. 이 대립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 관료들이에요. 나라를 운영하는. 얘네들은 당연히 염철 전매에 대해서 찬성할까요? 반대했을까요? 얘네들은 반대하는 게 찬성하는 거야. 이거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법과 정책이 깔려있어요. 법과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득을 챙기는. 근데 이제 문학, 얘네들은 유학자들이죠. 얘네들은 젊은 관료들인데 현실을 잘 몰라. 맨날 이상적인 얘기들만 하고 도덕적 당위만 내세우고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염철 전매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얘네들은. 근데 여기에 얘하고 싸웠는데 문학의 뒤에 유학자들 뒤에 누가 봐주냐면 각각이라는 사람이 있어. 각각이 내조죠. 그러니까 각각이 왜 유학자들 뒤에 뭐냐면 믿어주냐면 이 염철 논쟁에 얘는 관심이 없어요.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상호양 같은 외조를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 간의 논쟁이 염철 논쟁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볼게요. 자, 이들은 무제시대와 같이 어린 소재를 보필하려 그 궁정 내에 국정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내정 정치에 대한 궁고를 받겠던 외조의 승상부와 어사대부는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특히 어사대부였던 상호양은 그 당시 무제시대 때의 염철주의 전매제도를 일반 추진해요. 국가재정 회복시키는데 큰 공헌을 세웠던 인물로서 무죄 내 사망 후에 공중 내 밀실정치. 밀실정치는 뭘까요? 지네끼리 속닥속닥 해갖고 측근들이 정치하는 거야. 대표적인 우리나라도 있었죠. 박근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누구였지? 이름도 까먹었네. 하여튼 최순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밀실정치의 일환이잖아요. 자, 이에 반대해서 했다. 이에 대해 내주의 실력자의 각광은 상호양의 경제 통치 정책을 비판을 가하고 그의 염철 전매제도와 평수 군주법을 비판을 가하니 이때 내조와 외조 간의 정치적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게 유명한 염철 논쟁이죠. 염철 논쟁. 그래서 염철 논쟁은 이제 아까 염철 논쟁에서 현랑 문학의 젊은 학자들은 전매 제도를 폐지한 데 반해서 정부 쪽은 염철 전매제를 계속 실시해 주장했다. 그래서 이때 현랑 문학 등 젊은 학자의 정치를 돌봐준 사람이 내조의 실력자였던 각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 이거 결론은 그냥 논쟁하다 끝났어요. 계속 진행이 됐죠. 왜냐하면 이걸 폐지할 수가 없어. 폐지하면 그 돈을 어디에서 봐주네. 정부 재원이 없는데. 예. 자, 하여튼 소재시대의 정치는 내조의 각광이 주도를 했다. 그는 무죄 유언을 바탕으로 기본 방향으로 부세와 요를 격감하고 홍련 하초 전쟁을 피했다. 소재가 21살에 죽고 아들이 없으니까 인간의 성자가 18살 선제가 영입했어요. 이 선제도 무죄에 걸맞는 뭐냐면 뛰어난 황제예요. 이 사람도. 자, 선제가 즉위 초에 각각이 계속하여 정치를 주관했으나 그가 죽은 후에 선제는 친정이 시작됐고 왜냐하면 내조의 중심이 각시 세력을 제고하고 궁중 내의 건신 정치가들 끝을 내고 내조와 외조의 정치적 갈등도 해소되었다. 그래서 선제는 우선 중심을 외조로 옮겨서 이제 내조까지 했다가 이제 다시 외조로 옮기는 거예요. 예. 국정을 정상화시켰다. 오늘날 표현하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승상이 국정을 총괄하도록 하고 이리하여 문재인에 격화됐던 승상의 지위를 회복하니 위상과 번개 같은 재상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선제 정치 있으니까 그런 게 넘어갔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제 때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홍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어. 자, 홍로는 아까 한무제 때 싸워가지고 한무제가 오도 북쪽으로 몰아냈다고 했죠. 막북지역. 그래도 불구하고 막북지역에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 후에 이제 뭐냐면 또 홍로하고 충돌을 하게 되고, 근데 때마치 홍로 문제가 깔끔하게 자신들 내분 때문에 뭐냐면 끝나게 돼. 그래서 요때 기점으로 해갖고 홍로가 동홍로, 서홍로 이렇게 나눠지죠.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지네끼리 싸우니까 이때 이제 홍로의 그 뭐냐면 동홍로 추장이 호야나 선호, 아까 전에 이제 왕소공과 관련돼서 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왔어. 그래서 결국에는 호야 선호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러니까 왕소군도 죽이시는데 이제 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그 당시 항제의 절대권이 그 기능을 상실할 때 아까 항제가 유능하고는 상관없는데 무능하거나 어린 항제가 즉위하면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외척과 항간이에요. 그래서 외척 세력들은 이제 그 모호를 중심으로 해서 외가와 항원을 중심으로 한 처가 세력들이다. 우리나라도 그 맨날 그 외척이나 처가 세력들이 많잖아요. 자, 춘추 전국시대 때는 각국의 대립 경쟁을 하였으므로 제후는 정략동으로 각기 그 배우자를 탁을 맞이했기 때문에 왕후의 일족이 세력 뻗기가 곤란했는데 중국 역사상 외적 세력이 국정을 잡아오게 된 건 한대에 비롯돼서 끊임없는 정치상 문제를 제기했다. 그 왜 그러냐면 한대부터 그 한무제 이후 이제 뭐냐면 와가지고 이제 종친한테 맡기니까 계기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5초 7구에 난 이후부터는 이제 종친들 정치에 참여 안 시켜요. 대우는 해주는데 그냥 격화시키고 이제 배제시키거든요. 그러면 황제 입장 올 때는 대신들 상대하기는 물론 하면 되지만 좀 그렇지 친밀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 친밀감 있고 정서적 공감대가 있는 좀 피부치라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외척이나 그 다음에 처가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를 이끌어낼 거야. 그 사람도 또 믿을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척 정치가 이제 날뛰는 거고 한간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자잖아요. 왜 있겠어요? 여자가 많은 풍에 이제 뭐 들어보내지 못하니까 남자들을 한간을 들어보는데 그 황제는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잖아요. 외롭게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심지어 누구한테 의지를 많이 하냐면 한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해. 그래갖고 이 한간들이 그걸 얻고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그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상 문제돼. 한간에 위한 정치가. 근데 의외로 일본에서는 한간들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약간 좀 특이한데.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정치적 문제로 제기했다. 그래서 한해 고조는 이제 평민 출신으로서 왕후 여씨의 내주를 받았고요. 그 여우세력이 커지니까 나중에 제거했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외척 세력들 쭉 나와요. 그 다음 또 한간도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짧게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호환 전환도 누구한테 망했다? 외척과 한간세력 다툼의 결국에 외척세력 승리해서 외척 왕망이 위해서 전환이 멸망하고 신이 세워지지만 후한 시대 때 또 뭐냐 외척과 또 한간들이 또 뭐냐면 날뛰게 되죠. 이건 뒤에 얘기하지만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했다. 그리고 당나라 때 들어오면 외척 그 한간 정치가 완전히 절정이 되죠. 당나라 중국에 들어가면 아예 한간에 의해서 황제가 갈아쳐. 그거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신체국 같은 중앙군을 누가 장악을 해요? 한간이 장악을 해. 그래서 이 한간들을 뭐냐면 완전히 장악을 해서 이제 황제까지 가르치면서 황제를 뭐라고 하냐면 문생천재다 이런 말을 하고 근데 명나라 때도 한간 세력이 강했죠. 그래서 근데 한간 세력들이 그 선을 넘지 못했어. 넘사벽이었죠. 누가 잘해놨냐면 홍무제가 확실히 기틀을 잡아냈고 청나라 때는 한간 세력들이 좀 약간 쇠퇴했어요. 왜냐면 청나라는 얘네들이 이제 명나라 이제 점령하고 나서 그 나중에 이제 명나라 한간들 거의 풀어주고 거의 그 10분의 1 정도밖에 한간을 운영 안 해요. 물론 약간의 폐해는 있었지만 명나라 당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한간의 폐해는 별로 없어.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볼 때. 자, 뭐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왕망을 보죠. 왕망. 왕망도 되게 중요하죠. 이 사람도 2번이나 3번 정도 나왔어. 나올 때 됐어, 한번 얘도. 자, 그러면 이제 왕망을 이제 한의 중에서 이제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각자 읽어보시고 거의 겹치니까 요것만 좀 읽어볼게요. 한의 중에서 왕망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자, 마지막 줄을 볼게요. 앞부분은 이제 겹쳐 있으니까. 자, 유학을 효과적 보급하기 위해서 관리 임용이나 수단을 가미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더 효과를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유학은 만약 관리 임용하는 사람들 꼭 유학을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든지 뭐 이럴 때 뭐 국영수를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자, 무제가 이제 유교를 국교화시켜 사상을 통일을 깨하면서 포괄적 유교를 내세웠지만 진정으로 유학이 간악화됐던 그 시점은 좀 후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제라고 하는데 대개 보면 원제 시기를 이제 중점을 맞춰. 원제. 예, 원제. 그래갖고 이제 그 아버지가 선제고 그 아들이 원제인데 선제가 원제 부르고 야단친 적 있어. 왜 너는 왕도만 강조하냐? 우리는 왕도와 패도를 동시에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원제가 아닙니다 하면서 왕도 정치, 유교 정치 강조한. 그러니까 선조가 딱 보면 얘는 안 됐다, 글러 먹었다 하면서 원제 때 가서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료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여튼 그러면 왜 유학이 승리를 거뒀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동계 부분에서 겹쳐 있지만 거기 여기는 좀 플러스 더 됐어요. 자, 첫째는 한왕조는 진의 폭정을 없애는 걸 명분으로 성립된 왕조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세울 수 있는 사상이 법과 대인 육아 외에 선택 여지가 없었다. 둘째는 유학은 당시 학종 질서 내에 지배 질서를 통제하는데 적합하였다. 왜냐하면 항로사는 불우하는 연장제 주시는데 이런 자치적인 지배 질서가 있어요. 가족 윤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가족 윤리 강조하고 그 다음에 장유 유서 강조하고 나이 따지고 그 제일 강조하는 게 뭐야? 유교죠. 그러니까 유교가 내세운 황촌 질서를 장악하기 위한 상당히 편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왕조의 집권체제를 유지하는 데 덕치주의가 이상적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과의 질서가 필수였다. 이는 2년간 현실의 문제였지만 동준서가 제시한 춘추 공약에서 법치주의적 이론이 무기를 병용했었다. 그러니까 춘추 공약 자체 안에 무슨 요소가 있다? 법과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이제 홍리들 있죠? 홍리들. 이 홍리들을 이제 할 때 이거 실제로 법술 관료들인데, 이 홍리들이 그 밑에 깔고 있는 사상이 뭐라고 했죠? 춘추 공양학이야. 그래갖고 그 유교 경전안에 뭐냐면 법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춘추 공양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문학 쪽이지만 주대라는 게 있어. 주대. 그래서 주대 같은 게 주나라의 예법을 만들었다 해서 주공이 만든 그 책이다 하지만 이거는 후대에 이제 좀 첨가된 책을 만들어낸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춘추 공약이나 주대는 우리가 통상적인 알고 있는 유교 경전에 비해서 법가적 요소가 강하고요. 특히 주대 같은 건 나중에 설명했지만 모든 개혁 정치하면 항상 뭘 내세워요? 나중에는 주대를 내세요. 이 주대를.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주대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춘추 공약은 법치주의적 이론적 무기를 번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한초의 유학이 선진시대의 유학과 달리 여타학파의 장점을 흡수 통합을 해서 종합적인 통치념을 작용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그 덕치주의를 내세웠지만 여러 사상을 또 통합하는 종합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동계에서 뭐라고 하죠? 중용의 논리를 제시했다. 항상 중간에 있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갖췄다. 그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봤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유학 가족 질서를 강조한 유학은 그들의 활동에 근거와 입지를 충분히 말해주기 위해서 환영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나 음양 오행서에 의해 신비주의 유학의 이런 미신적인 참의설이 있고 왕망이 정권 창달에 사설적 근거를 냈다. 그래서 왕망이 정권을 창달할 때 뭘 이용했냐면 요런 참의설을 잘 이용했어. 참의는 뭐죠? 참의설은 이거는 그 금문경하고 관련돼 있는데 유교 경전을 뭘로 해석하냐면 도참 사상으로 해석하는 거야. 도참. 유교 경전을 음양 오행이나 이런 걸 도참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교 경전 그걸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미연대의의 입장에서 그 숨어있는 뜻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음양 오행설이니 뭐 도참설을 끌어다가 설명한 그것을 참의설이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시대 때 풍수지리사상을 도참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미래 예언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교가 된 게 아니라 뭐 주술서, 뭐 예언서, 뭐 비기주, 이런 것들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하는데, 근데 웃긴 건 왕망은 집권하면서 이 사람은 금문경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공문경을 강조했어, 거꾸로. 약간. 공문경은 이제 금문경과 반대했던 거거든요. 유민한 사람을 이제 이용해갖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금문경이 주류였는데 이때 고문경을 이용했다는 거. 다만 이제, 어떤 정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뭐 어떤 A라는 정책을 내세워도 실제 권력을 이제 유지하는 데서 정책을 펼 때는 B와 C 등 반대파 견해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믹스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교, 왕망이 유교를 내세웠지만 또 법과도 받아들이고 실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문경 위주지만 또 금문경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정치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왕망이 권력을 뭐냐면 이건 나중에 얘기했어요. 일단 보죠 밑에. 자, 한제국이 독립된 자영농가 자치적 성격의 항리사회에 기반한 국가였다. 그러나 생산력 향상과 화폐경제 발전하자 농민들 사이에 계층 분화가 일어났고 특히 대토지 소유가 이제 등장해서 사회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죠. 그래서 이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이건데 전한말 예제 때 대사화했던 사단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한전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내용은 제후왕과 여로가 본국 내에서 토지 소유를 인정하며 관리나 일반 서민은 불문하고 토지의 소유 명령을 30개만 제한하고 노비도 제후왕은 200명, 여도는 100명, 관리나 일반 서민은 30명을 제한할 것이다. 자, 이거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를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토지 소유 본국에서만 이제 토지 소유 인정하고 관리나 일반 서민들은 그 토지 소유 제한하고 노비와 제후왕도 노비도 토지 그 신분에 따라 제한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토지와 노비의 신분에 따라서 제한하는 거. 한전법의 주요 내용이죠. 언제 실시했다고요? 예제 때.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그 염철론제인가 관련 11년 기출문제에 이 당시 무죄의 정치가 아닌 거. 그게 나오는데 한전법. 예제 때 실시한 한전법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내용 물어볼 수 있고 명칭 물어볼 수 있고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거 실권 한전법 실시할 수 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어요. 왜? 주변에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반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패를 했다. 이 와중에 정치적 실권을 강화한 사람이 왕망이다. 그래서 왕망의 이력이 쭉 나오죠. 그래갖고 이제 왕망 외척 출신으로서 뭐 여러 행정관이나 장군 친구도 겸했고 상서에도 또 있었고 그 등등등 해가지고 뭐냐면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내조 정치가 봤던 거 이렇게 내조를 통해서 이제 외적 세력이 커갔던 거는 누구 때문이다? 그 당시 한무제 정책 때문이다 해갖고 그 쭉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왕망의 찬탈 계획은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상당히 신중히 추진했다. 자식이 죄를 짓자 어미 문책을 자살토록 했으며 시급토 반려하고 빈민을 규제하는 심을 쏟았다. 이거는 좀 약간 권력력이 강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권력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식 또한 뭐냐면 희생을 시키죠. 그래서 나중에 축천호 같은 것도 자식을 4명 뒀는데 첫째 아들은 독살시켜버리고 둘째 아들은 유배시켜고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셋째, 넷째는 자기 말 잘 듣기 때문에 이제 항제 잠깐 세웠다가 물러나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했고, 자, 그래서 겉으로는 상당히 뭔가 뭐 유교적인 어떤 모습들을 띠면서 자신이 검소하게 생활하고, 뭐냐면 소박하면서 그런 생활을 해. 그래서 이미지 표장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러자 공정하고 검양하던 성인 같은 칭송을 자자했고, 점차 항의와 비견들 좀 그 명성이 높아졌다. 그러다가 5년 후 쿠데타를 통해 평제에 살아온 후 두세 살 영을 항대로 삼았다. 왜 영이라고 이제 하냐면 이제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시호가 없어요. 그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아마 죽였을 것 같은데 항제가 되고 나서. 그래서 자신을 가항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어 이제 유행한 참이슬 이용해서 그들이 그 이제 8년에 한 해 천회를
천하를 천대 신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자, 이는 무제인의 외척에 의해 정치적 정의에 가장 첨예한 곳으로 참의설은 신비주의 유학을 배경으로 세운 정권을 창출한 거다. 이때 참이라는 거는 정의가 나오는데 일종의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해갖고 음양오행수가 도참선을 연결시킨 거야. 그러니까 유교 경전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그걸 음양오행서를 통해서 해석해서 앞날을 예언하는 거야. 도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비적 예언을 하는 거죠. 이게 참의설이야. 이 참의설 바탕으로 됐던 게 공양학이고 금문학파야.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 무제는 저희 왕망은 자기가 참의설 통해서 이제 금문학파를 통해서 집권했지만 실제는 뭘로 내세웠냐면 고문경을 내세웠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금문경은 누구 학문이에요? 전환시대 때 학문이죠. 간악화된. 그러면 자기가 좀 약간 특화시킨 학문 같은 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고문경을 강조했고 고문경에서 강조되는 책이 뭐냐? 주례야. 주례. 주나 예법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이 주례는 또 법가적 요소도 상당히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대에 걸맞지 않게 시대에 맞는 정책을 내는데 복구적인 정책을 해요. 이 복구의 대상은 어딜까요? 주례죠. 주례. 예. 요야. 시대에 역행하는 점. 그러니까 모든 제도나 이런 명칭들 다 준하 시대 때도 본칙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행정 혼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죠. 좀 현실 감각이 뛰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야. 예. 그래갖고 정치공학은 상당히 발달됐는데 권력을 차지하는 욕구는 되게 반복을 하는데 정치공학이 뛰어나다고 해서 정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는 못했어 진짜 이 사람이. 그래서 금방 망했어요. 자, 하여튼 유교의 연령한 신분자 왕망은 황제의 자제우리자 주공이지였다는 뭘 바탕으로 주대를 모금해서 유교적 이상국가를 성립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전한을 멸망시킬 때 무슨 방법 그거 이제 왕한테 했냐면 그 앞에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했죠? 여기 이제 마지막 왕이 그 2살 된 영이죠. 황태를 삼고 이제 자신을 가왕제 해갖고 이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영으로부터 그 뭐냐면 어떤 식으로 황제를 받았냐면 지휘받는 선양인왕 통해서 받은 거예요. 성향. 성향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황제의 질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적을 통해서는 아니라 성향을 통해서 한다. 그 후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많은 그 남조의 그 왕조들이 항상 그 생쇼를 했던 그 성향이라는 의식이 이런 것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 기억을 해두세요. 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다시 주대로 이제 넘어가서 주대에 입각한 정치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정책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읽기 전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정책 지향은 상당히 복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주대를 바탕으로 했다. 그렇죠. 주대는 뭘 내포하고 있죠? 법가주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책들 보면 간제개혁을 하죠. 간제개혁. 다 뜯어곤쳐. 네. 어느 나라시든 주대를 바탕으로 주의 간직으로 뜯어곤치죠. 예, 명칭도 뜯어곤치고 아주 되게 복잡해. 예. 그래갖고 행정혼란만 이제 가속화시키고 그래서 사회 정책에서 이제 두 가지 호족들의 견제 정책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첫 번째 토지 정책으로서 뭘 냈다? 토지 국유화를 시도했죠. 왕전제를 실시했어요. 예. 정전제를 모델로 해갖고 왕전제를 실시했고 그래서 이제 호족들의 견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노비 세습제를 노비 매매를 금지했죠. 매매. 노비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라 노비 매매를 금지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제 노비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호족들이 견제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노비는 그 당시 호족들의 어떤 그 농사 일꾼으로 그다음에 군인으로 활동했기 사병을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노비를 견제할 필요가 있겠죠. 소유들. 그래서 왕전제 실시와 노비 매매 금지 에어 두세 기준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09년 기출문제 상업통제정책을 하죠. 상업통제정책은 누굴 이어받은 거야? 그 당시 한무제, 한무제의 정책을 이어받은 거야. 예. 그래갖고 이런 법과적인 어떤 중농 억상 정책 이런 것들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뒤에 있지만 오균제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물가 조절을 통해 뭐 상인의 폭력 억제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간제도를 뭐 실시하고, 일종의 전매제죠. 그 다음에 정부가 또 금융제도를 실시하죠. 그래서 4대 제도, 정부가 백성들 저리도 이제 돈을 대해주고, 그 다음에 화폐 정책인데, 화폐 정책이 완전히 이거는 개박살 났죠. 왜? 계속 오수조를 폐지했는데, 그럼 한 가지 화폐만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화폐를 많이 만들고, 이상한 화폐를 만들어. 뭐, 대전, 개전, 착도, 하천 등등. 그러니까, 화폐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화폐를 이제, 믿을 수 있었어요.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야. 자, 뭐, 이런 정책들을 했다. 오균제도, 육간제도, 뭐, 4대 제도, 화폐제도 개혁. 거기다 또 이 사람이 제일 이제 못했던 게 뭐냐면, 외교도 파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교적인 어떤 중화사상 있죠? 항상 이 유교적 중화사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변 민족들 반발을 불러일으켜. 이것도 이제 공군력 기출문제 나오는데,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그 뭐냐면 그 이민족들에게 하나님에게 줬던 인수를 다 해석하면서 그 뭐냐면 이제 인수를 대신 주는 대신에 이때 그러니까 인수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인수를 주는데 거기다 왕의 칭을 다 뜯어 고치고 후라고 강등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국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게 돼. 그러면 이게 왕망 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에 크게 치명상을 일으키죠. 지금 트럼프가 북한하고 어떻게 하든 뭐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뭔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럼 뭐야? 내가 그만큼 정치를 잘해가지고 뭐냐면 외교 대외관계를 잘한다. 이런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왕만 정권이 뭐 정권하려면 좀 국리를 안정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맨날 싸움질이야. 그것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제2세 입각에서 이거는 황제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뭐냐 오락계 침이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합법성과 정당성이 없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파탄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농민반란이 일어나고, 뭐 정미의 농림의 난, 그리고 남양 호족 출신이었던 유인 유수 형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유수가 후한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왕전제 부분이 있죠. 왕전제. 그래서 전국의 토지를 모두 국왕에 소유로 해 매매를 금지시킨과 동시에 8명의 남자 이하의 남자는 일정 900물을 한도로 정한 후 초과 토지는 친족과 항당을 토지가 없는 자에게 분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전국의 토지를 국가 소유한다는 건 왕토 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고 이건 이념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매매 금지 상태에서 900물 나눈 다음에 900물 한도를 정한 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소유도 금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일가 친척에게. 이걸 모델로 한 것을 뭐라고 했죠? 정정제를 모델로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대토지의 노동력 노비에 대해서 제한을 가했는데 노비의 사속에 대하여 매매를 금지했다. 그래서 노비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금지시켰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왕정이나 일정에 등에 포함해서 알 수 있지요. 왕정제는 주대의 정정법을 모델로 했다. 자, 그가 토지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호족들 관료들의 격렬한 반대를 부닥쳤고 결국 3년 만에 폐지되었다. 노비 매매 또한 금지 역시 마찬가지다. 자, 왕멍의 개혁은 전국시대에 이어서 이상화된 육아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돼서 탁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탁구적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탁구 계제라는 말에서 준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탁구적이라는 거는 그 뭐냐면 이제 이 탁구 계제는 탁구 계제 옛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바탕을 참고해가지고 그 당시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을 탁구 계제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옛것을 바탕으로 했더니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인 어떤 역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때 탁구의 대상은 어디 의미하죠? 서주. 예, 서주. 서주 이상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간제개혁이나 강민의 지명의 멈춤을 변경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죠. 그 다음에 또 무제의로 이제 포준화대표 오수전 두 페이지하고 경제명 혼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어떤 주요 사업들을 이제 독점을 하죠. 그래갖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긴 안 나와있네요. 이 중요한 정책인데 독점 제도가 뭐냐? 이거는 육간 제도가 있어요. 육간 제도. 여기는 동양사 개론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뒤에 안 나와 있네. 예. 자, 육간 제도가 있어요. 육간 제도. 그래서 영, 철, 주, 금융 등등을 국가가 장악하는 거야. 예, 육간지도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금융도 장악했고 그 이단으로 실시된 것이 뭐냐면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온 4대 제도가 있어요. 4대 제도는 뭐냐면 정부가 최근에 이제 뭐 서민들의 고금리 해결하기 위해서 뭐 뭐 여러 가지 금리 상품 만들잖아요. 마찬가지 정부가 직접 백성들의 저리로 돈을 대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빈곤한 백성들의 생활을 돕는 제도. 이게 4대 제도군요. 자, 뭐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 한편 유학의 중화의식을 그대로 대외관계에 적용해 주변의 이민족들 경시하는 정책이 시행했고 그래서 이민족의 군장을 모두 왕에서 후로 격화시켰다. 이는 결국 한 문제 일이 겨우 안정된 주변 제국들의 이반을 초래했고요. 선제 이후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홍로는 이를 기회로 다시 중국과 한제국을 침략했고 자, 북벽의 긴장 상태가 결국 왕만 정권의 몰락을 초래했다. 그래서 아까 했죠. 왕만 정권이 이렇게 대의 경기를 못하다 보니까 정통성과 합법성이 상실됐다고 했죠.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근꼴을 할까. 제의설이잖아. 이명박 대통령 때 기억난 게 뭐냐면 그때 어떤 그 노인네가 술 먹고 와가지고는 개인적인 문제도 화풀이도 저 남대문을 불타 없앤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명박이 정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이명박이 정치 못한 거하고 요건 상관없잖아. 근데 이렇게 대정치 개파를 쳐놓으니까 애들이 뭐야 이거 다 하는 애 징조다. 얘가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형상들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통성과 합법성이 상실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망정권의 결정의 몰락은 농림국가 정미 등 이거 외워두세요. 자, 농림군은 정림군을 보면 그 옆에 있죠. 왕망정권 말기 왕강가, 왕봉 등 호북성에 있는 농림상을 근거지로 했기 때문에 농림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갱시제라고 해서 유명하지 않지만 좀 유연한 사람이 있어. 잠깐 황제에 올렸던 사람이 있는데 이 유연한 황제 옹립하고 왕망을 물리쳤지만 정미군의 공격으로 이제 몰락을 했고요. 정미라는 거는 뭐냐면 그 영원한 여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군인데 그때 이제 오행의 하덕을 상징한 붉은색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여기 눈썹에 붉게 치세요. 이게 정미라고 하죠. 그래서 붉을 정자 그 다음에 눈썹 미자 해갖고 정미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항건적이니 뭐 홍건적이니 정민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뭐냐면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군복 입고 싸웠던 건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하여튼 기아의 군주인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각지의 호족과 지주들의 역시 자위를 위해서 무장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농민군과 협력해서 왕만 정권을 타도한 봉기 세력이 있으니 이들이 남양 호족 출신이었던 유인과 유수죠. 이 유인과 유수는 한족 왕씨가 관련됐어요. 유자 이렇게 보면 좀 먼 반계야 거의. 그래갖고 이제 그들은 농민국가 연합해서 일종의 유연을 경시제 또 갱시제라고 하죠. 추대해서 23년 10월에 신앙조를 멸망시켰다. 근데 경시제는 수도를 장악 옮기했지만 무질서한 정치가 이뤄져 인심을 잃게 되고 결국 정미가 유분자를 옹립해 경시를 죽이고 정권을 탈취했지만 유분자 역시 그 약탈과 무질서 식망을 잃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유수는 하북에서 거봉해 남양의 수도 삼고 이때가 이제 아이고 잠깐만요. 자, 남양을 이제 수도해가지고
했고 후한의 수도는 남양이죠. 부흥시켰다. 자, 유수가 건국한 한왕조는 왕망의 창탈 이전에 한왕조가 구분되어 후한왕조라고 하고 또는 수도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한이라고 하죠. 강무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후에 우리가 강무정권 아시죠? 강무정권. 강무정권의 강무란 연호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망했던 전환이 다시 후한에 의해서 이렇게 망했다가 중흥했죠. 그래서 이 강무란 자체가 중흥, 왕조의 부흥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 하여튼 수도가 남양이기 때문에 전환은 서안, 유수가 세운 걸 동안 이렇게 부르죠. 강무제는 전환 경제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남양 명문호수 그 지역의 또 호족이죠. 그래서 후한 왕조는 그 고조와 마찬가지로 호족 연합 정권이야. 네. 그래서 뭐냐면 호족 연합 정권이기 때문에 호족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건질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개혁을 하더라도 상당히 미봉적이야. 그래서 이제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후왕조 성립 초부터 호족 연합 정권의 성격이 강했으며 국호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환의 모든 제도와 이념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때문에 토지 소유 문제 등은 전환 말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심각했다. 그리고 유교만이 호족의 지배 이념으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남양의 국립된 태학을 설립하여 다수의 유학생을 양성했고 이들 호령가에 통해서 관리를 발달했다. 그래서 후한 시대 때 호점이 훨씬 더 했고 이 호점으로 등장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다? 호족세력들. 자, 그래서 이제 이로써 유교 이념을 지방에까지 확산시켰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자, 한데 이제 호족들과 농민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쭉 읽어보면 항리사이가 어떻고 뭐 사회상 쭉 나오는데 이렇게 했는데 다만 그 밑에 쭉 보면 마지막 단락에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그 후한 시대 때 이제 뭐냐면 추천 방식이었던 그 호정 같은 거 볼게요. 자, 관리 직접 확리해서 관리 후보자의 추천 방법 대신이나 여러 주 자사 등의 추천은 수재가 있고요. 수재인데 이제 이 수재는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후한 때는 무제라고 이제 바뀌어. 왜 무제라고 하냐면 이 숫자가 강무제 할 때 그 유수죠. 그래서 유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라고 해. 시. 시. 황제. 근데 황제의 이름 글자를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하다 해갖고 피제라고 해. 보통. 피제. 황제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 다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숫자가 이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제라고 했어요. 무제. 우리나라도 이 피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황제의 이름들 잘 보면 뭘로 되는 두 글자가 돼 있죠. 왜 두 글자가 됐을까요? 세 글자를 쓰면 피하는 피의자가 늘어나잖아. 얼마나 불편해.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그 이름은 성이 아니에요. 이름만 아니라 이자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 자체가 아니라 이름을 보면 이름도 어디에서 이상한 뭐 아주 어려운 어편을 찾아야지 있는 글자야. 왜 그럴까요? 만약에 쓰는 뭐 대자니 소자니 이런 거를 이름을 적어봐. 이거 안 되면 언어 생활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했다. 피의제 같은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명칭은 그리고 이제 무제와 군이나 국이나 장관을 추천한 호념이 있다. 근데 이 수제 무제는 뒤에 점점 쇠퇴해요. 왜냐면 여기 추천을 할 때 잘못해갖고 이제 이 사람이 간직에 지치하고 나서 뭔가 제대를 받았어요. 추천한 사람도 같이 연재해갖고 처벌받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쇠퇴하게 돼요. 무죄는 그래서 없어지게 되고 실제 호념이 이제 주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호환에 갈리는 호념 출신들이 많았다. 그 경우 유학의 습득과 덕행을 판단하는 기준을 항단위 평가, 세론, 항로를 중요시하는데 이걸 항거 이선이라고 했다. 향리는 9년 안에 자치 침략 여기서 선발돼 추천되었던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호족의 자제들이나 유력 호족의 일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는 뒤에 이제 국fun중전이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예. 그래서 이들은 상호 통혼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초월한 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에 접근했다. 그래서 나중에 삼국지에 보면 이게 항론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항론 집단들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지에 이제 위초구에 보면 거기 활동했던 사람들 보면
서로 일가친척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각국에서 다 봉사돼 있지만 보면 이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 일가친척과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환 때 들어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장하게 또 뭐야? 외척과 한간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십상시도 요때 나오고 막 그러죠. 자, 전하의 왕위가 외척 왕망위에서 창탈될 사건이 있었지만 후한에 들어와서는 외척 세력들이 여전히 컸다. 특히 후한에서는 황제가 당명을 하거나 나이 어린 황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후한 때 황제들 보면 강무제 유수와 명제를 지어거나 아니 비리비리해. 황제들 어리고. 자, 그래서 그 황제가 이제 모우와 그 일족들의 정치를 담당할 기회가 많았고, 따라서 외척이 종종 세력을 장악했다. 반면 황제가 성장하게 되면 신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외척을 억제하기 위해서 누굴 이용했죠? 한간을 이용했죠. 후한은 강무제, 명제, 장제 때가 전성기였고, 장제가 죽은 다음에 하제가 10살로 즉위하자 그 당시 장제의 항우 두씨였던 두현 등이 권력을 장악을 했고, 그래서 요 빗대 보면 누가 권력을 장악했고 누가 집권했고 뭐 그런 데 일단 쭉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마지막 줄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한 말기 때문에 외척과 이제 한간이 이제 뭐냐면 지네끼리 막 권력 휘두르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제는 통상적인 이제 관리 선발 방식을 무시해버려. 예전에 그 호령가 같은 거, 그 호령가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이제 받아 호족들이 지네끼리 이제 해갖고 해먹는 게 호령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외척과 한간의 라인을 잘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 일부 호족들도 포함됐겠지만 라인을 타는 사람들 이제. 그래서 이들을 나중에 이제 호족 세력들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더러운 물줄기다 해갖고 탕류라고 해요. 탕류. 예. 근데 자기는 깨끗하다 해갖고 삼비적 그래서 청류라고 하죠. 이제 싸우게 돼. 그래서 탕류가 뭘 공격하죠? 청류를 공격해요. 그래서 탕류는 주로 외척 세력들, 그러니까 한간 세력들. 일부 많지는 않지만 일부 호족 세력도 약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청류는 거의 호족이야. 호족. 자, 탕류 싸움에서 청류라고 자신이 칭했으니까 자신이 깨끗하다고 얘기했으니 이제는 뭐가 그 안에서도 얼마나 깨끗한 걸 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인물 평가가 일어나. 그 인물 평가 등급이 형성이 되고, 그 이런 등급이 나중에 위진남북조 있을 때 가문의 격을 결정을 시킨 거야. 예, 그렇게 이제 연결되면 되고요. 그래갖고 탕류가 이제 청류를 이제 탄압하면서 일어난 것이 이제 당고의 하, 뭐 이런 것도 있죠? 좀 뒤에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호환 말기에 이르면서 이상같이 한가세의 정황과 매간 매직을 통해 부패사에 대해 맹렬한 비판이 있었고, 지방 호족들과 사인들의 세론도 그것을 지지했다. 정기파 지식인들, 주로 이제 호족 출신을 이제 했던 그 지식인들은 한가가 결정한 일부 관료와 호족을 탕류라고 부르고 자신을 청류라고 불렀다. 그래서 정치와 대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중앙의 청류파 세론을 담당했던 여론을 담당한 게 태학생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무제 때 선발되기 시작해서 후한 때 들어가면 한 질제 때 3만 명 이뤘고요. 그래서 이제 태학생 태희의 진번가 사회교의 이응을 영수하고, 그다음 실권자였던 그 외척인 두무와 이제 연결돼 갖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간 측은 이응 등이 학생들과 함께 조종에 비난하고 풍수를 어리렀던 이유로 이응의 지지자들을 공격을 하죠. 그래가지고 당파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투옥해요. 그 당시에는 그 당파 분당을 결성한 건 반대야. 되게 안 좋게 봤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차 당고의 사건이야. 이 당고 사건은 금고형을 내렸기 때문에, 대규모 금고형을 내렸기 때문에. 금고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금고형은 뭐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 그 박근혜처럼 이제 나중에 구치소가 박근혜가 만약에 하면 진역을 때리겠어요? 금고를 때리겠어요? 여러분들, 진역은 감옥사에 갇히면서 노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놀지 않아요. 거기에 구치소처럼 매번 어디 공장 가갖고 일을 해야 돼요. 일정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돈 좀 받고 그래서 이제 나가면 또 받는데 별로 그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만약 박근혜가 이제
그러니까 뭐 무기를 받으면 금고형을 받을까요? 징역형을 받을까요? 금고형. 징역형 일을 내야 되는데 박근혜처럼 뭐냐면 좀 사회적 위상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못 시키잖아. 이거 딴 말을 했는데 다시 하여튼 금고형은 일종의 자유형 중에 하나로서 신체형 중에 하나로서 뭐냐면 감옥소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갇혀 있는 거야. 이 금고야. 근데 그 당시 금고는 서울 금고포처는 뭐냐? 벗을 못하게 하는 거야. 상당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1차 당고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2차 당고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제가 죽고 나서 이제 두모 등에 의해서 영제가 옹립될 때 당고되었던 인사들이 조중에 복귀되었다. 두모는 이들과 한간을 없앨 계획을 세웠지만 한간 측은 선술처 두모와 진번을 산행하고 그들의 문생과 고리를 금고에 처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문생이라는 것은 그의 제자들이고요. 고리는 약간 이제 제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빌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 책사? 이런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전국적인 사회에 대해서 일대 건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당고? 2차 당고 사건이야. 그래서 당고의 하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뭐 고리, 문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갖고 이제 지방에서 이제 뭐냐면 고리라는 것은 그 송리들이 장관이 다른 간지에 옮기거나 자신의 선거에 의해서 중앙에 진출해도 원래 자기가 모셨던 그 은혜와 그 의무를 장관이 느껴서 자신을 고리라고 뭐 칭했다. 그래서 예전에 상관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문생이라는 거는 뭐 스승과 제자에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제 후하왕조가 이미 이제 한강과 외척 두 번째 주의죠. 사적인 정유물에 대해서 벌였으며 그 운동의 실패 후 이거 앞에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청류 운동 같은 것들 했죠. 실패 후 후한왕조의 지식인층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에 일군의 인물들은 정치에 대한 지향을 끊고 고고한 삶을 추구하는 운둔자로서의 행동 방식을 찾아갔다.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서진 시대 때 이제 첨단 사상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것은 한왕조에 대한 절망감이 연유된 것으로 한왕조 밖의 세계에서 살아보자 하는 것을 의미했고 한제국 이후에 호족대의 지지를 완전히 이제 한제국은 호족대의 지지를 완전하게 상실됐다. 자, 그러면 태평도와 오도미도 볼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건적의 난과 이제 오도미도의 난을 이제 보면, 한건적의 난은 주체가 누구죠? 태평도죠. 태평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항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사상들을 흡수 통합을 했어. 그리고 이들은 음행 오행설, 특히 이제 음행 상생이라고 하죠. 바탕으로 뭘 강조했냐면 항색을 강조했어요. 항색을. 항색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들은 두건을 뭘로 쓰냐? 노란 두건을 썼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항관적이라고 하죠. 예, 항색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 있죠. 이들에 대해서 푸른 하늘은 죽었다. 죽고 누런 하늘이 등장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푸른 하늘, 푸른이라는 것은 그 뭘 색깔을 강조했냐? 자, 오행서에는 이게 수덕이야, 수덕. 수덕. 수덕은 뭘 강조하는 나라냐면 수덕을 갖고 있는 후한이죠, 후한. 그다음 누런 하늘이라는 것은 항이죠, 항. 오행사사에 의하면 이거는 누구를 의미해? 항덕은. 그 당시 항건적을 얘기한 거야. 결국에는 후한은 멸망하고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한다? 오행 그 상세서에 따라서 항을 상중하는 항건적이 집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홍건정난에서.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오두미도 볼게요. 오두미도 두 번째 오두미도. 아이고.
자, 오두미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입단할 때 쌀을 몇 줄 받쳐야 돼요? 5두를 바쳤기 때문에 오두미도라고 하죠. 원래는 한건적이 1파였지만 분파돼요.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어디 가냐면 사천 지역에 가요. 그래서 이 사천 지역에 가가지고 일종의 종교 왕국을 건립해. 3대에 거쳐서. 그래서 뭐 장르부터 해갖고 장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장로까지.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이 오두씩 걷는다고 했잖아요. 오두. 그래서 이 오두를 이제 뭘 하냐면 주 농민들 구제할 목적으로 사용해요. 예. 그래서 새가 불고 그래서 이제 이 오두미도가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뭘 또 이들이 바뀌냐면 천사도도 바뀌어요. 천사도. 천사도. 그 중에 이제 원래 오리지널 천사도는 강남에 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분파가 뭐냐면 강북에 있었던 강남이고 강북에 있었던 거야. 네. 이래서 떠 나와가지고 이제 독립 일종 교회를 만든 거지 자기 나름대로.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예전에 천사도와 구분하고 해서 신천사도라고 해요. 이 신천사도를 누가 만들었냐면 구겸진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 구겸진의 신천사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뭐가 이제 출발됐다고 도교가 출발된다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교의 기원은 사상적 기원은 이런 한건적이나 태평도, 그러니까 태평도가 아니라 오두미도에서 찾고 있어요. 오두미도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건적인 난과 오두미도 한번 좀 정리해보고 읽어보면요. 자, 호족에 위한 토지 경분의 위기에 처한 농민들은 외척이나 한간의 정부하에서 가중한 부역의 부담을 시달렸다. 더욱이 후한 중기 이후부터 모든 왕조 말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대규모 재해가 일어났고 농민은 만성적인 기근에 시달렸다. 왜 항상 왕조 말기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인력의 인재의 모습이 강해요. 인재. 예, 왕조 말기에는 뭐 여기 사회 기강이 무너지잖아요. 시스템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홍수나 뭐 가뭄이 날 때는 국가적 대응했던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이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조만에는 항상 홍수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뭐 하여튼 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인재적 성격이 강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게다가 북방의 이민족의 침입이 많아지면서 군사 조직이 허술해져 강조, 훈노, 선비들이 자주 침략했다. 그러나 국가의 방어력과 경제의 군대 능력은 이미 바닥에 이뤘다. 막당한 지경에 이르자 농민들은 무력을 저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진압을 했다. 그래갖고 안으로는 이민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밖으로는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대내적으로 가뭄이나 대규모 재해가 있었고 호적 때 피박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지할 수 없었던 많은 그 백성들은 어디에 의지할까요? 종교 집단에. 그 전에 이제 항촌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항촌 공동체가 못했던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야? 태평도나 오두미도 같은 곳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조직화되면서 독립하려고 점차 조직화되면서 결국 한건적인 나눠 대폭파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한건이라는 것은 음양 오행사 입각에서 항색띠를 뒀기 때문에 한건적이라고 하죠. 반란의 모체는 하복 출신의 장각이 창시한 태평도라는 신흥 종교단체였고요. 그리고 태평도는 황제와 노자 사상을 추앙하는 향로도를 기본으로 한 그 민간 신앙을 섞어서 사람들의 치료하는 주술 인기 얻는 종교였다. 그래서 오도미도와 함께 위진 남북조 시대 도교로 발전됐다. 그래서 오두미도와 함께 했지만 일단은 도교와 직접 관련된 거는 오두미도고 그리고 약간 항로 태평도도 약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관련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장각은 뭐 주술을 이용해서 질병을 고치고 빈민을 구제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반정부 감정을 타고 신도를 교합해서 184년에 대교 반란이 일으켰는데 이것은 한건적인 아니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한 정부가 이제 이때 쭉 해가지고 이제 한 건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진압을 하고 근데 이때 진압을 할 때 중앙군 자체에서 이제 제대로 진압을 못하니까 지방세력들 많이 끌어다 써요.
그래갖고 결국에 이들이 나중에 삼국지 주역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사천 지역에선 장릉이 창시한 그 손자인 장로까지 이어진 오두미도가 있다. 이들은 병을 치료하는 것을 인심을 얻었으며 신도를 교합해 3대에 거쳐 종교 왕조를 이제 설립했죠. 오두미도 역시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았는데 강고한 교단 조직을 그대로 국가기구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두미의 변신은 질병이 치유되면 쌀 오두를 바친 데서 있다.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질병을 치유하면 쌀 오두를 바치는 데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입단할 때 오두 있고. 예. 근데 오두를 이제 어디에 쓰냐? 의사제도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병들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빈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은 원래 국가가 하거나 예전 항리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데 쟤도 못하니까 그 시스템이 발동이 안 되니까 누가 하는 거야? 종교 집단이 한 거야. 그러니까 노마 말기 때의 뭐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 역할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 공동체 역할과. 이게 왜 그래? 무화골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 하여튼 태평도 오두미도 학대는 단순한 종교 교단의 학대가 아니라 학내 공동체의 붕괴에서 비롯된 형상이었다. 그래서 원래 한때는 불호축을 중심한 공동의 제사를 통해 사라고 하죠, 보통. 사. 자, 사를 통해서 농민의 공동의식을 강하고 향리의 정통적 질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호족의 성장에서 이런 공동의식이 붕괴되자 몰락한 농민들은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가는 이미 한강과 외척에 의해서 사건화되다가 가중한 부담을 소농민의 재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자연재해와 토지의 상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때 나타난 주술적 결과를 띤 두 종교는 농민들의 개인적인 고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단 조직에서 의지하게 해서 신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난세는 농민들의 종교단을 도피체를 만들어줬고 이것이 반란 집단의 세력을 키워줬던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관련돼서 이제 그 동양사 개론에서 신나라와 관련된 부분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오도미더 태평도 관련된 것들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앞에 했던 거는 이제 겹치는 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전한 400년에 거쳐 역사를 본다 왕만정권 15년 동안의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래서 우선 왕만정권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무적이 아니라 아까처럼 무슨 걸로 선양으로 왕주를 철탈했던 점과 첫 번째 의미죠. 건국의 의미. 두 번째로는 왕망의 개혁이 중국 역사 아주 드물게 정도 혁명적이었다는 거야. 뒤엎은 거지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왕망의 위선적인 쭉 나오고 결국엔 왕을 죽이고 이제 찬탈돼갖고 뭐 가양돼갖고 뭐 그때 이제 집권하는 과정에 여론 조작하면서 참의를 이용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망 평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근데 이제 뒤에 이 왕망이 이제 그 어떤 정권이 그 의미가 있어 이 왕망 정권 의미 이건 기억을 해두시죠. 왕망 정권 분명히 전환적 체제, 후한적 체제로 넘어가는 어떤 가도기적인 체제가 있다. 그래서 전환시대 때는 전환군주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재민적인 지배체제가 형성됐죠. 개별 인신 지배체가. 그런데 후한 때는 호족 공동체를 기초로 해서 호족사의 어떤 전제 지배로 넘어가는 병역적 접근을 파악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환 때까지만 해도 이 황제가 그래서 항촌 공동체 민을 직접 통치를 했어요. 황제가 민을 직접적으로 뭐냐면 통제를 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동양사에 나왔지만 마을 어떤 제사죠. 제사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수작제죠. 수작제는 뭐죠? 작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민들에게 다 작을 주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통제를 해갖고 이게 이제 재민지배 체제를 강화시켰죠. 재민지배 체제. 민들은 그때 이제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 이라는 것은 전국시대 때 만들어진 일종의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촌 자치를 통해서 했는데 나중에 호족세력이 뭐냐면 등장하면서 황제와 그 민 사이에 도중에 뭐죠? 호족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간접 통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민은 이제 종전에 있었던 산하 수작지를 통해서 황제에 연결됐던 것이 없어지고 향토공주제가 민이라는 조직이 없어지면서 민이 이제 살았던 곳은 이제 뭐냐 오라는 거예요. 오. 네. 오라는 조직들이 등장해서 이제 그 오는 누가 만드냐면 이제 한생 그 전환 말기, 소환 말기 때 도둑들이 많으니까 이 도둑들을 뭐냐면 막기 위해서 오나 총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 그래서 전략촌이에요, 일종의 전략촌. 그래갖고 그때 심해 있는 이제 호족들이 이제 뭐냐면 주민들 소개시켜가지고 실제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 치고 그리고 낮에는 울타리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밤에는 울타리 안에 딱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제 함축을 장악하냐면 당연히 호족들이 장악하죠. 예. 그러니까 니에서 오와 촌이라는 촌력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래서 개별 인신지배 체제에서 이렇게 뭐냐면 후한시대 들어가면 그 호족을 끼고 통치하는 그런 지배 방식이 바뀌었다. 자, 이러한 시각을 볼 때 신정권은 전환사회가 안고 여러 가지 시대적 오수에 대해 왕망이 확고한 개혁이지. 그리고 200년이나 계속된 전환왕조를 쉽게 찬탈할 수 있었던 그 정치수단, 왕망이 이상으로 했던 주에 입각한 복고주의적 어떤 정치 형태가 있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왕망 같은 경우에 첫째 유학자, 유교 신봉자이기 때문에 주의 어떤 제도, 주대를 내세워서 개혁을 감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제도 개혁에서 왕정제가 이제 있죠? 노비명의 금지. 이걸 통해서 이제 호족세력들 견제하려고 했다는 거. 이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뒤에는 이제 뭐 거의 아까쯤에 했던 내용들 이제 겹쳐 있고, 경제정책을 볼게요. 경제정책은 이제 그 한이 중에 빠져 있는 건데, 일단, 왕망은 산업 국가 통치 정책을 해요. 그냥 한무제 정책을 계승한 거죠. 그래서 5군과 6간 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5군이라는 제도는 장안, 낙양, 한단, 임치, 건업, 송도 등의 주요 도시에 5군사 시사 이런 걸 설치하고 상업의 관리, 세금의 징수, 물가 통제 이런 걸 통해 국가 직접 담당을 하도록 했다. 자, 이거는 어디에 이어받은 거죠? 그 한나 때 그 한무제 무슨 법? 평준법, 그 다음에 뭐 군수법 이런 걸 이어받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를 통치하는 동시에 뭐냐면 자신들이 이익을 얻는 거지. 국가가 개입해서 그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육가 같은 경우에는 좀 전매제예요. 그래갖고 그 정부에서 소금, 철, 술, 화폐 주조 이런 것들을 전매제를 실시했고 한편은 이제 이름난 산택의 생산사를 징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5군과 6간을 집행한 관리는 대상인주에 임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익만 치행하고 이 제도를 정신 살리지 못한 채 유착관계에 실패했다. 자, 입학계 합회개혁도 실시했지만 이거 뭐 제대로 안 되고 혼란만 가득 불러일으켰고요. 그 밑에 이제 관련된 내용 좀 읽어보세요. 예, 외교정책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끝에 볼게요. 자, 왕망의 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거쳐서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역행하고 특히 전환 정권의 찬탈전하는 비정통성과 친족사대라는 비도덕성에 의해서 개혁은 인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혁신정책이 안고 있는 위험 부담은 왕만 정권의 예의가 아니었고 신나는 당명을 끝냈고 후한 왕조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후한 왕조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리에 나뉘었고, 뭐, 그 농리에 나뉘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집권하는 가정들,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강모제 정책이 있는데, 강모제의 경우는 뭐, 한왕조에 이제 부응을 했기 때문에, 한왕조의 뭐, 상공 국경 정책들을 이제 계승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자, 전환에 이제 자사제도를 계승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감찰제도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했는데 이걸 지방행정부로 이제 또 바뀌죠. 그래서 전환의 13주 자사제도를 계승했고 그 위에 황제권을 강화하면 감찰제도 확립했다. 즉 황제의 신임을 받은 사회교의를 도와 경기를 비롯한 지방의 정무를 순찰토록 했다. 이들의 권한은 막강하여 백관이 구찰 대상이 되었고 황제에게 직접 나가여 관리의 비인과 지방행정의 잡무를 직원할 수 있었다. 또한 자사의 감찰권을 확대했다.
즉 황제가 자사의 지방 수차를 통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사법관의 재신과 관리의 비행을 탄핵하고 우수한 지방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갖고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 생각은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 뭐 태학을 설립하고 오경 박사를 두고 뭐 호렴이나 이런 것들 강조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포항시대 관리 중에서 이제 태수가 힘이 커졌다. 그래서 태수는 중앙에 파견되어 임지에 부임하면 자기의 속관을 개편하고 하부의 명령을 임명할 수 있고 결국에 속관이하고 태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된 거야? 분신 관계가 된 거죠. 이런 정책들이 나중에 이진남북조 때까지 계속 없어지다가 언제 폐지돼요, 이거는? 수나라 때 폐지되잖아요? 속관조차도 누가 임명해요, 이제는? 황제가 임명하잖아.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같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호령가는 여기가 설명했으니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한으로 넘어갈게요. 후한은 뭐, 그렇게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 할까요, 이거는요? 예. 지금 쉴 때가 됐나? 네, 정신이 없으니까 쉴 때가 됐네요. 좀 쉬었다 할게요.